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지휘자 시리즈를 이어가 볼 건데요. 그렇죠. 이제 다루지 않을 수 없는 지휘자 중 하나가 다니엘 바렌보임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지휘자가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조금 안티팬이 많다 그래야 되나? 그렇죠. 좀 그런 맞습니다. 게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렇고 그 얘기부터 좀 하고 이제 다니엘 바렌보임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뤄야 하고 거장인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니엘 바렌보임 하면은 이 우리나라 음악 애호가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그 연계되어 있는 인물이 바로 이 영국의 위대한 첼리스트였던 샤클린 디프레. 이 샤클린 디프레는 정말 뛰어난 음악성 그리고 네. 아름다운 외모 이런 거로 인해서 정말 클래식 음악계의 60년대의 아이돌이었죠. 네. 근데 이 다니엘 바렌보임 신동 피아니스트이자 또 위대한 지휘자로서 당시는 정말 차세대 거장으로 이미 예약이 돼 있던 네. 이 천재 뮤지션과 자클린 뒤프레 서로 결혼을 했다라는 것은 67년도에 결혼했습니다만 이 두 천재가 결혼했다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이 두 사람이 만들어낼 어떤 음악계의 엄청난 결과물들이 네. 어떤 영향력을 가질 건가 네. 참 기대를 가지게 만들었고 두 사람이 함께 협연하는 모습이 항상 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진짜 아이돌처럼 이렇게 화제가 됐던 존재인데 아시다시피 70년대 초에 샤클린 디프레가 그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아주 난치병입니다. 온몸이 이제 이렇게 굳어가는 그런 병이 마비돼가는 병이죠. 네. 신경 쪽에 이제 질환인데 이 다발성 경화증에 걸리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자클린 디프레는 음악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됐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일반적인 정서에 남편은 또 아내를 극진히 돌보면서 아주 순애보를 네.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결국 이제 결혼 생활은 계속 유지했지만 두 사람의 사이는 멀어졌죠.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 아내가 저렇게 아픈데 남편이 아내와의 사이가 멀어지고 돌보지 않고 저게 참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 아니냐. 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좀 많이 알려지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서 다니엘 바렌보임 하면은 뭔가 좀 인간적인 측면에서 실망했다. 네. 이런 분들이 많아서 심지어 뭐 제 주변 분들 중에 자기는 바렌보임의 음반은 듣지 않는다. 네. 그런 인성이 안 좋은 사람은 네, 네. 한 음악도 들을 가치가 없다고 네.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그 나중에 바렌보임이 밝힌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마지막까지 뭐 옆에서 간호하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네. 계속 보살피긴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의 이 부부간의 이야기는 당사자들밖에 모르는 네, 거니 그렇죠. 네. 참 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음악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조금 많이 밑보여 있는 네. 음악가가 다니엘 바렌보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러고 나서 바렌보임이 80년대 후반, 90년대부터 보여준 음악의 행보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너무 이 사람이 무시하기에는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거장 중의 거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음악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네. 거고요. 또 이 사람이 상당히 또 보면은 그 보스 기질이 강한 네. 분이라서 이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할 말은 네, 당당하게 하는 그런 참 사회적인 셀럽으로서의 어떤 역할도 많이 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다니엘 바렌보임이라는 음악가는 반드시 한번 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생애를 짚어보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그 바렌보임 나이가 꽤 많으시죠? 지금? 그렇죠. 바렌보임은 1942년생입니다. 네. 이제 뭐 거의 80 가까이 되신 연세인데 항상 그래도 얼굴도 동안이시고 네. 참 어린 신동 이미지가 많습니다만 네. 1942년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전부 이제 유대인이죠. 그래서 이제 이 조상이 러시아에서 이주해 온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가 또 바렌보임의 생애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뭐 어찌되었건 뭐 5살인가 뭐 하여튼 굉장히 어린 나이 때부터 피아노를 치면서 직접 콘서트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아주 천재적인 네. 음악가였다고 하고요. 벌써 10살쯤 됐을 때
유럽에도 그 명성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아르헨티나 출신의 바렌보임이라는 신동이 있는데 그 친구가 피아노가 거의 프로로서 손색이 없다라는 네. 소문이 펼쳐져서 결국은 1954년에 무려 이 12살짜리 소년이 이 오스트리아의 살츠부르크 페스티벌에 데뷔하게 되는 거죠. 네. 거기에 데뷔해가지고는 우리가 진짜 전설의 거장 빌헬름 푸르트뱅글러를 만나게 됩니다. 야, 네. 피아니스트로서 그렇죠. 만난 거죠. 네. 이제 피아니스트로서 만났는데 바렌보임은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조숙한 천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미 그 1954년에 이제 살츠부르크에서 푸르트뱅글러를 만난 그 12살 시절부터 지휘자의 꿈을 꾸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뭐 피아니스트로서도 아직 출발점에 있는데 네. 자기는 푸르트뱅글러의 후계자가 되겠다. 네. 이런 얘기를 듣고 푸르트뱅글러 역시 굉장히 바렌보임을 그렇게 감화돼 가지고 바렌보임한테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면서 너 말난 김에 베를린으로 와서 나하고 협연하자. 베를린 필하모닉과 네. 함께 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당시가 아직 1954년이면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10년도 안 된 시점이고 바렌보임의 부모님은 유대인이다 보니까 이 독일 땅이 좀 꺼려지는 거죠. 네. 이게 많이 꺼려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엄청나게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이제 뭐 결국 푸르트뱅글러와의 베를린 필과의 어떤 협연이 성사되진 않았지만 그러고 그 해에 푸르트뱅글러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아, 네. 근데 그때부터 바렌보임은 자기의 평생의 그 스승으로 푸르트뱅글러를 지금까지 마음에 담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푸르트뱅글러 하면 진짜 거장 시대를 대표하는 아주 스케일이 큰 지휘자였습니까? 그래서 바렌보임이 지금 우리 시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스마트한 어떤 음악 해석이 필요한 이런 시대에도 뭔가 호흡이 느리면서도 그 아주 그 뚜벅뚜벅 걸어가는 이런 거장, 구시대의 거장 같은 해석들을 낭만주의적인 해석을 하는 데에는 푸르트뱅글러의 영향이 많았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이런 어린 시절에 벌써 그 지휘 수업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아주 왕년의 명지휘자였던 마르케비치의 클래스에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10대 나이 때 나중에 이제 거장이 되는 그 당시 20대의 젊은 지휘자들과 어깨를 겨루면서 최고의 지휘 클래스를 듣게 되는데요. 바로 이제 이탈리아 북부의 그 토스카나 지방에 시에나 가시면 시에나의 끼자나 음악원이라는 아주 그 유서 깊은 음악원이 있는데 작은 음악원이지만 이 끼자나 음악원은 지휘 클래스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지휘 코스에 말하자면 약간 대학원 코스 같은 그런 코스인데 지휘 클래스에 그 당시 젊은 지휘자들이 여기 오면은 세계적인 지휘자 된다 해가지고 다 온 거죠. 마치 비엔나의 스바롭스키 그 클래스처럼. 네. 근데 스바롭스키 클래스를 다닌 사람들이 또 다 시에나로 왔습니다. 네. 바로 이 당시에 20대였던 클라우디오 아바도 그리고 주빈 메타 같은 사람들이 이 시에나의 끼자나 아카데미아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때 나이도 훨씬 어린 10대의 바렌보임이 이 형들하고 네. 서로 막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같이 지휘 클래스 공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바렌보임과 메타 그리고 돌아가신 아바도 전부 친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데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에나 지휘 클래스도 마치고 이제 60년대에 본격적으로 지휘자로서 데뷔를 하게 되는데요. 지휘자로 데뷔를 하고 나서도 벌써부터 뭐 에딘버러 페스티벌에서 오페라를 지휘한다든지 뭐 유수의 오케스트라들을 객원 지휘하는 천재 지휘자로서 또 피아니스트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70년대부터 무르익기 시작해서 80년대부터 이제 바렌보임의 어떤 포텐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근데 이 피아니스트랑 지휘자는 바렌보임이 놓지 않고 두 가지를 다 계속 가져갔었죠. 그렇죠.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뭐 우리가 피아니스트 또는 작곡을 전공한 사람들이 지휘로 전향하기가 좋다라는 네.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피아니스트, 비르투오소 피아니스트이자 세계적인 거장 지휘자로 네. 활동했던 그 시초가 되는 사람이 베를린 필하모닉의 원조 지휘자였던 한스 폰 빌로가 되겠습니다. 네. 한스 폰 빌로는 리스트의 제자이고 또 바그너의 제자이기도 해서 처음에는 그 바그너의 친위대, 네. 바그너 친위대의 선봉으로서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
그리고 뉘른베르크의 마이스터징어 같은 작품을 초연한 지휘자이기도 하고 또 리스트의 딸인 코지마와 결혼을 해서 리스트의 사위이기도 하죠. 네.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나중에 바그너가 자기 조카 같은 이 코지마와 결혼을 하는 바람에 한스 폰 빌로는 바그너에게 이렇게 그 아내를 뺏긴 네. 그런 참 울분이 있어서 나중에는 브람스파로 전향을 해서 또 브람스의 4번 교향곡 최고의 교향곡을 또 마이닝엔에서 초연하게 되는 인연도 되는 어쨌든 이 한스 폰 빌로는 리스트를 계승한 최고의 당대 최고의 비르투오소 피아니스트였는데 역시 또 지휘자로서도 최고의 위치에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오케스트라였던 마이닝엔 궁정 오케스트라 그리고 또 베를린 필하모니까지 이렇게 그 양쪽 분야에서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그런 참 위대한 분인데 어떻게 보면 바렌보임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한스 폰 빌로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참 그 지휘의 어떤 그 면면이 내려오는 낭만주의 지휘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제가 어떤 인터뷰에서 한번 봤는데 그냥 지휘나 피아노를 딱히 구분하지 않고 좋은 음악을 할 수 있는 곳이면은 나는 그냥 무조건 좋다. 음악이 좋은 거지.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뭐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두 가지가 다 나한테 필요하다. 꼭 나한테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그런 얘기 들으면 좌절이 올 수밖에 없죠. 그게 뭐 천재만이 할 수 있는 얘기죠. 나는 뭐 지휘, 피아노 서로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아. 사실 뭐 한 가지만 하기에도 벅찬 시대에 이거는 진짜 뭐 천재의 여유 이런 걸 듣는 것 같아서 조금 뭐랄까요? 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렇죠. 거리감이 느껴지긴 합니다만 사실 실제로 이분은 뭐 양쪽 분야에서 뭐 최고의 분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어떤 흐름을 80년대에도 계속 이어가게 되죠. 그래서 80년대에는 또 파리 오케스트라, 카라얀이라든지 샤를 민쉬 같은 위대한 지휘자들이 거쳐갔던 파리 오케스트라의 또 음악 감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80년대 말에 이 파리에 그 바스티유의 그 국립 오페라 극장이 이제 바스티유로 이전을 할 때 초대 상임 지휘자, 초대 음악 감독으로 바렌보임이 지명이 됐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입장 차이에서 이제 프랑스 내의 정치 구도 변화 그런 속에서 바렌보임이 어떻게 보면은 그 실제 상임 지휘자 임기를 시작도 못하고 강퇴당했달까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명훈이라는 숨겨졌던 보석이 발굴돼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진짜 진정한 의미의 바스티유 초대 지휘자 또 이렇게 아주 그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나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바렌보임은 80년대부터는 이미 세계 지휘계에서 이 사람은 꼭 음악 감독으로 잡아야 된다. 라고 하는 중요한 어떤 인물로서 부각이 되어 있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80년대에 바렌보임이 베를린 필하모닉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휘자였습니다. 그래서 카라얀이 89년에 이제 4월 달에 베를린 필하모닉을 그만뒀을 때 차기 상임 지휘자 투표를 할 때 지난번 아바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단원들이 이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고 했던 1순위가 바로 다니엘 바렌보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로린 마젤을 그 지지하는 사람들과 바렌보임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너무 팽팽하게 대립을 해서 결론이 나지 않았고 결국 이제 아바도가 되게 됐습니다만 최근에 그 페트렌코가 선정되는 과정하고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는 거는 뭐냐 결국 바렌보임은 음악가 입장에서도 호불호가 뚜렷한 음악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의 스타일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두말할 필요 없는 최고의 거장인데 이 사람의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은 그 거부감이 많은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뚜렷한 지휘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그렇지만 어쨌든 89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런 과정에서 또 동베를린에서 이렇게 서베를린으로 넘어온 사람들을 위한 베를린 필하모닉의 자선 콘서트 이것도 아직도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하고 이후에도 베를린 필하모닉과 굉장히 밀접한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금까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나중에 아바도가 이제 자기가 더 이상 베를린 필하모닉 이제 음악 감독을 2002년까지만 하고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도 또 차기 베를린 필하모닉의 이 투표에서
그때 이제 레틀이 선출됐을 때 그때도 끝까지 단원들이 고민했던 지휘자가 바렌보임이고 보면 사실 그 바렌보임이 가진 어떤 음악적인 매력 이런 것들은 분명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바렌보임의 커리어가 진짜 빛을 발하는 건 90년대부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 80년대까지만 해도 바렌보임이라는 지휘자는 신동지휘자, 이제 차세대라는 이름이 항상 붙어 있었는데 이제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거장이라는 칭호가 붙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정말 마에스트로에 맞는 그렇죠. 이름에 걸맞는 활동들이 펼쳐지는 거죠. 맞습니다. 이 참 바렌보임은 뭐 다국적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사람은 아르헨티나 태생이니까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한 사람이지만 유대인으로서 또 이 10살 때 그 자기 새로운 조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로 이주를 했습니다. 부모님을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적도 가지고 있고 당연히 히브리어를 할 줄 알죠. 그리고 또 뭐 국제적인 활동을 하니까 영어도 잘하고 또 독일어, 프랑스어, 뭐 이탈리아어, 또 뭐 6개국어라든가 뭐 이렇게 그걸 완벽하게 네이티브처럼 구사를 하는 분이니까 참 천재 중에 천재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은 또 미국에서도 러브콜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 그 90년대 접어들면서 상당히 놀라웠던 게 거장 게오르그 숄티가 지휘하고 있던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진짜 미국 최고의 오케스트라지 않습니까?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80년대 말에 이제 숄티가 91년도를 끝으로 이 임기를 마치고 이제 퇴장을 하고 더 이상 이 시카고 심포니와 연장을 하지 않고 이제 은퇴한다라고 밝혔을 때 차기 상임지휘자로 선출된 게 바로 다니엘 바렌보임이었던 거죠. 그래서 1991년부터 2006년까지 시카고 심포니에 또 제2의 전성기를 연 지휘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5년이나 한 건가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 메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어떤 한 오케스트라를 10년 이상 한다는 거는 이 사람이 진짜 인정받고 있다라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렌보임은 시카고 심포니와 함께 정말 그때는 많은 음반을 발매하면서 또 그 시카고 심포니의 그 숄티, 뭐 옛날에 프리츠 라이너를 거쳐서 게오르그 숄티를 거쳐 그 후기 낭만주의에 특화된 시카고 심포니 특유의 그 두터운 음향 이런 것을 계승해서 역시 또 최고의 오케스트라로서 이렇게 했는데 그 사실 시카고 심포니 단원들이 바렌보임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시카고 심포니에 전설적인 호른 주자가 있습니다. 데일 클레벤저라는 아마 검색해 보시면 호른의 신으로 나오는 그 시카고 심포니의 유명한 호른 주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인터뷰에서 바렌보임은 신이긴 신인데 자기 집에서 요리도 해주는 아주 그 친근한 신이다. 그러니까 인간미가 넘치지만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는 그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는 지휘자다라고 데일 클레벤저가 얘기할 정도로 시카고 심포니와는 참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지만 사실 그 시카고 심포니를 이제 더 이상 시카고 심포니에서는 당연히 20년이고 30년이고 하시라고 계속 재계약을 원했지만 이분이 미국 오케스트라의 어떤 그 상임지휘자라는 자리에 좀 피로를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심포니하고는 뭐 그렇게 이제 그 더 연장을 하진 않았지만 지금도 시카고 심포니는 바렌보임을 상당히 또 그리워하고 최근에 또 객원지휘도 했습니다만 또 이 90년대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베를린 슈타츠카펠레 그러니까 이 베를린 국립오페라 극장의 그 오케스트라죠. 사실 이 베를린 슈타츠카펠레 베를린은 베를린 필하모닉과 더불어서 이 베를린의 양대 명문 오케스트라였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전통도 더 깊고 원래 이 독일 전통 음악계에서는 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베를린 옛날에 이제 궁정 오페라 극장 바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음악 감독을 거쳐갔던 이 위대한 그런 오케스트라죠. 근데 그리고 나중에 1930, 40년대에는 카라얀도 여기를 거쳐가고 이래서 이 베를린 국립 오페라 극장과 슈타츠카펠레 베를린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는데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에 이곳이 이제 동베를린으로 편입이 되면서 뭐 그래도 동독 시절에도 명성을 이어가긴 했지만 국제적인 명성은 많이 좀 퇴색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90년에 이제 독일이 다시 통일이 되면서 이제 이 베를린 오페라 극장이 다시
베를린의 중심이 되기 시작했죠. 이렇게 되면서 새롭게 그 재편되는 베를린 슈타트소퍼, 별명으로는 이제 운터덴 린덴 슈타트소퍼라고 네. 이제 베를린의 중심에 있는 운터덴 린덴 거리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오페라 극장을 재건하기 위해서 어떤 음악가가 필요하냐라고 네. 했을 때 그 당국에서는 주저하지 않고 바렌보임에게 러브콜을 보냈고 바렌보임 역시 오케이 해가지고 이 슈타츠카펠레 베를린을 1992년부터 음악 감독을 맡았습니다. 이제 베를린 국립 오페라 극장의 음악 감독도 함께 맡는 네. 거죠. 여기서 정말 또 대박이 터지는 거죠. 이 베를린 오페라 극장을 다시 한번 최고의 위치로 올려놓았고 이 워낙 또 바그너 전문가다 보니까 네. 이 바그너 오페라 전 사이클을 막 돌리고 페스티벌에서 바그너 오페라 전곡을 2사이클이나 돌리는 이런 엄청난 네. 기염을 토하기도 해서 슈타트카펠레 베를린은 지금까지도 계속 음악 감독직을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네. 이 두 개의 포스트를 통해서 이 시카고 심포니와 베를린 슈타트카펠레 양쪽 그리고 또 베를린 필과는 항상 객원지휘를 많이 하고 이러니까 이런 그 유럽과 미국 양쪽에서 후기 낭만주의 최고의 거장으로서 정말 그 자리매김을 하게 네. 되고 이런 것이 이제 바렌보임을 이제 진정한 거장의 반열에 옮기게 되는 바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